오빠, 70 넘은 엄마한테 지금 이러고 싶어? 40 넘었으면 오빠 앞가림은 오빠가 해. 엄마가 지금 관절염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 알아? 폭염에 밭에 나가서 그 돈 버는 거 알기나 하냐고. 제가 그 말을 쏟아내고 나서 오빠 얼굴을 봤을 때 오빠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돈 없다고 그러면 나 이제 안 와요. 연 끊는 거야. 그리고 차 문을 쾅 닫고 마당을 빠져나갔어요. 엄마는 장독대 옆에 그냥 서서 오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쫓아가지도 붙잡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그 등을 보면서 싱크대를 꽉 붙잡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 박지수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작은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넉넉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친정은 충청도예요. 충청도의 작은 읍내죠. 논밭이 있고 저녁이면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동네인데 지금도 그 읍내 초입을 지나면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늘 제가 꺼내려는 이야기는 제 오빠와 엄마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고 중간에 한번 터져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욕하거나 고발하려고 이 글을 쓰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오래, 너무 혼자 안고 있었던 것들이라서 이제는 꺼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오빠는 저보다 3살 위입니다. 오빠가 서울대에 합격하던 해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읍내 초입부터 현수막이 걸렸어요. 마을 회관 앞에, 슈퍼 옆에 전봇대, 우리 집 대문이까지. 오빠 이름과 학교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가 나붙었습니다. 오빠 학교 울타리에도 플래카드가 붙었죠. 그 학교에서 서울대를 간 건 오빠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돼지를 잡으셨어요. 동네 어른들이 다 모이고 막걸리 잔이 돌고 해가 지도록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우셨어요. 제가 살면서 아버지 우시는 걸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서준이가 해냈어. 우리 집안 이제 피는 거야. 오빠 어깨를 껴안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서 손님들 상을 나르는 심부름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오빠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 동네에서 서울대라는 건 그냥 좋은 대학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논밭만 바라보고 살던 동네에서 누군가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간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우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그날 진심으로 오빠가 자랑스러웠어요. 그 시절 충청도 시골에서는 아들 없으면 길을 못 폈어요. 딸은 키워봤자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된다고 제사도 못 지내고 대도 못 잊는다고요. 그런 말들이 밥상머리에서도 동네 어귀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오가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딸도 좋다, 하나만 낳자, 아예 안 낳는 사람도 많은 세상이 됐지만 제가 어릴 때 그 읍내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있어야 어깨를 펼 수 있고 아들이 잘 돼야 집안이 선다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믿음 안에서 사신 분이었고요. 그러니 오빠의 합격이 아버지한테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는 어렸지만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논밭을 일구면서 꿈꿔온 게 그거였구나 싶었고요. 내 아들이 서울 가서 크게 잘 되는 것. 그 꿈이 플래카드 한 장으로 현실된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웃었어요. 정말로 기뻤습니다. 오빠가 합격한 것이요. 오빠에게 미운 감정 같은 건 그때는 없었어요. 엄마가 저를 때린 것도 아니고 밥을 굶긴 것도 아니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빠한테 모든 것이 먼저 갔고 오빠를 먼저 챙기셨어요. 그게 당연한 시대였고 당연한 동네였으니 저는 그걸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자란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쩌면 더 슬픈 일인데 그때는 그것조차 잘 몰랐어요. 애써 외면했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오빠는 그해 봄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엄마는 오빠 짐을 직접 싸주셨어요. 속옷부터 이불까지 자취방에서 쓸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반찬통을 몇 개나 담으셨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오빠를 서울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고 돌아오는 길에 오빠 자취방 앞에서 사진을 찍어 오셨습니다. 그 사진을 거실 액자에 걸어두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그냥 학교 다니고 밥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일상이었죠. 오빠가 떠나고 나서는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서운해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밤에 혼자 방에 누워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어디로 가게 될까? 그런데 그 생각들이 끝까지 이어지진 않았죠. 어머니는 주무시기 전에 꼭 오빠한테 전화를 거셨거든요. 서준아, 밥은 먹었냐? 공부는 잘 돼? 그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릴 때마다 저는 그냥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죠. 그게 다였습니다. 그 시절의 밤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빠는 방학이면 내려왔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봤죠. 오빠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고구마전. 엄마가 그 음식들 만들 때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전 아직도 기억해요. 저도 그 음식들을 좋아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엄마, 나 갈비찜 좋아하는데 했더니 엄마가 오빠 오는데 차려야지 당연히. 너도 먹어. 하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 식탁에서 오빠가 갈비찜을 먹는 동안 저는 왠지 모르게 숟가락질이 느려졌죠.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오빠가 내려올 때는 항상 뭔가를 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울은 교재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마, 애들이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안 다니면 뒤처져요. 영어 학원을 다 다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때마다 지갑을 여셨어요. 두말 없이요. 오빠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곧 줘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서준이가 서울에서 고생하는데 라는 말이 모든 걸 정리했죠. 그런데 오빠가 3학년이 되던 해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방학 때 내려오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한숨을 쉬고 아버지가 뭔가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 오빠가 많이 힘들다고 했다더라고요.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죄다 강남 출신이고 어학연수에 배낭여행, 돈이 넘쳐나는 애들이라고요. 자기는 도서관에서 버티는데 그 애들은 방학 때 해외를 나간다고요. 아버지, 저 어학연수 한 번만 다녀오면 안 될까요? 영어를 못하면 취업이 안 된답니다. 아버지가 그 말에 잠깐 멈추셨어요. 저는 밥상 끝에 앉아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 표정이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아버지는 대답하셨어요. 알겠다. 한번 알아보자. 그 한마디로 그날 저녁은 끝이 났습니다. 엄마는 그 뒤로 며칠 동안 말수가 줄었어요. 아마 어디서 돈을 마련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계셨겠죠. 어학연수 비용은 논 한마디기를 팔아서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 논을 처음으로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그해 여름 영국으로 떠났어요. 엄마는 오빠 캐리어를 들고 읍내 버스터미널까지 따라가셨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었고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등이 좀 축 처져 보였죠. 느낌이었을까요? 그래도 엄마는 돌아보시면서 웃으셨어요. 오빠 잘 다녀올 거야. 저는 그 말에 응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오빠는 어학연수를 다녀온 뒤 달라졌어요. 말투가 달라지고 쓰는 단어가 달라졌죠. 밥 먹다가도 영어 단어를 툭툭 섞었고 자기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셨나 봐요. 우리 서준이가 세상 보는 눈이 넓어졌네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근데 오빠 눈빛은 그때도 어딘가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어려서 정확히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거기서도 잘 사는 애들을 봤겠구나 싶었어요. 오빠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유학 온 애들은 다르더라. 부모 잘 만난 것들. 아휴. 그 말을 할 때 오빠 목소리가 뭔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취업이 됐는데도 오빠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월급을 받는데도 부모님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서울은 전셋값이 미쳤어요, 정말. 좀 보태주세요. 차가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아버지는 그때마다 허리를 졸라매셨고 엄마는 밭에서 번 돈을 봉투에 담아 오빠 손에 쥐어줬죠. 저는 그 옆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오빠는 취직했는데 왜 계속 돈을 줘?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서울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알아? 오빠가 거기서 버티는 게 어딘데?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무렵 오빠가 결혼을 했어요. 올케는 서울 사람이었는데 첫인상이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했어요. 우리 가족이 버스 타고 올라가서 식장 한쪽에 앉았는데 올케 쪽 하객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아버지는 양복을 잘 빼입으셨는데 식장 분위기가 우리 읍내 결혼식이랑 너무 달라서인지 내내 어색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얼굴은 환했어요. 우리 서준이가 서울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 보이셨으니까요. 엄마는 결혼식 내내 손수건을 쥐고 계셨습니다.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잠깐, 정말 잠깐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올케가 들어왔으니 이제 오빠도 제 살림을 제가 꾸려나가겠지 싶었고 엄마도 며느리가 생겼다고 몇 달은 표정이 밝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질 않았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에 오빠 내외가 내려왔을 때였어요. 엄마가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오빠가 내려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요. 회사가 영 아니다 싶어서 사업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우리 서준이가 회사 다니기엔 좀 아깝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저었죠. 명절 음식을 상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사업을 하겠다는 말은 돈을 달라는 말이었어요.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뭔가를 꺼낼 때는 항상 그 순서였거든요. 먼저 힘들다고 하고 그 다음엔 계획을 말하고 마지막에 금액을 말하는 거죠. 오빠는 그해 겨울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무역 쪽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지인이랑 같이 하는 거라 크게 걱정할 거 없다고요. 아버지는 그 말에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엄마한테 낮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서준이가 하겠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땅을 조금 또 파셨어요. 제가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가 그 돈 봉투를 오빠한테 건네면서 딱 한마디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은 1년을 못 갔어요. 지인이라는 사람이 문제였는지 오빠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은 조용히 망했고 오빠는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을 잘 안 했습니다. 민망해서였는지 미안해서였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몇 달 뒤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들고 왔더라고요. 이번엔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겠다고요.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잔치를 했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장사를 하겠다더군요. 엄마는 그때도 들어주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많이 편찮으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오빠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 얼굴이 예전처럼 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오빠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오빠가 두 번째 사업을 말아먹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지병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악화가 됐어요. 병원에서 열흘을 버티시다가 가셨는데 그 열흘 동안 오빠는 매일 병원에 나타났죠. 아버지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저는 솔직히 뭐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빠도 아버지를 사랑하긴 했었으니까요.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돈으로만 요구하는 방식이었을 뿐이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는 조금 달라지겠지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 미안함이 오빠를 바꿔놓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 49제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또 돈 얘기를 꺼냈다고요. 엄마, 나 진짜 지금 급해요. 이번 것만 넘기면 되는데.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결혼을 했고 애까지 낳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엄마는 그때도 통장을 여셨대요. 그때부터였어요. 그동안 엄마가 모아놨던 돈과 오빠가 엄마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건드리기 시작한 게요. 아버지 살아가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눈치가 있었는지 선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선조차 없어졌습니다. 엄마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오빠가 꿰고 있었어요. 그 즈음에 꼭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이번 달에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엄마는 매번 보내주셨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5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어요. 관절염 약값 빼고 나면 얼마 안 남는 돈인데 엄마는 그걸 오빠한테 보내고 나서 파스 하나도 아끼며 밭에 나가셨죠.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알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쓰렸는지 몰라요. 제가 친정에 내려갈 때마다 엄마 손을 보면 마음이 무너졌어요. 손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이 거칠어지고 여름엔 햇볕에 타서 팔뚝이 2가지 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분이 그렇게 밭을 메고 계셨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고 있었죠. 한 번은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오빠한테 그렇게 다 줘버리면 엄마는 뭘로 살아?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오빠가 얼마나 힘든데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는 항상 오빠 편이었거든요. 오빠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정작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엄마만 모르시는 건지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빠가 내려올 때마다 빈손인 적이 없었어요. 아, 빈손이 아니라 어떤 요구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올 때마다 꼭 뭔가를 가지고 갔거든요. 엄마, 애 학원비가 좀 밀렸어요.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초과됐는데 엄마, 나 차 수리비가 갑자기 나왔어. 그 말들이 매번 달랐는데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많든 적든 돈을 쥐어 보내셨죠. 오빠가 떠나고 나면 엄마 지갑이 얇아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애들 데리고 친정에 내려갔다가 오빠와 마주친 날이었는데 오빠가 그날따라 목소리가 유난히 높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이번 사업은 다르다고요. 초기 자금만 좀 있으면 되는데 엄마가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날도 오빠는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번엔 못 해준다고 하셨어요. 수중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연금도 이번 달은 약값으로 다 나갔다고. 오빠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집 정리하는 게 어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엄마가 살고 있는데 집을 정리하라니요. 오빠, 잠깐만. 오빠가 저를 쳐다봤어요. 칠순 넘은 엄마한테 지금 이러고 싶어? 엄마가 지금 관절염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 알아? 폭염에 밭에 나가서 그 돈 버는 거 알기는 하냐고. 그런데 뭐라고? 이 집을 정리하라고 이제? 오빠가 헛웃음을 쳤어요. 야, 너는 왜 남의 일을 끼어들어? 남의 일 아니잖아. 엄마잖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질 않았습니다. 40이 넘은 아들, 지치닥거리를 언제까지 해야 해? 오빠 부끄럽지도 않아? 애 아빠가 돼서 아직도 칠순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오빠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가 언제 손 벌렸어? 급하니까 잠깐 빌리는 거지. 빌리면 갚아야 빌리는 거지. 오빠가 지금 갚은 적이 있어? 단 한 번이라도? 그 말에 오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엄마 이러다 진짜 쓰러져. 이 더위에 밭에 나가는 거 봤어? 그게 다 오빠 돈 대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나는 진짜 엄마가 쓰러질까봐 무섭다고. 엄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지수야, 그만해. 근데 저는 그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만하라고 해? 그만하다가 이 지경 된 거잖아.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돈 못 준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나도 이제는 안 와요, 이제. 연 끊는 거야. 그 말을 내뱉고 오빠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엄마가 따라 나가실 줄 알았는데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오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듣고 계셨죠.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잘 됐다.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잘 됐다고 하시는 엄마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오빠가 그렇게 가고 나서 얼마 동안은 집이 조용했어요. 처음엔 그 조용함이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약을 거르지 않으셨고 전에는 오빠 돈 대주면 약값이 없다고 파스를 보태셨는데 연금이 들어오면 당신 것부터 챙기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몸이 여기저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하셨다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셨다가 어느 날은 전화를 받으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기운이 없으셨어요. 제가 엄마 어디 아파? 하고 물으면 아니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기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내려가서 엄마 손을 잡았는데 손마디가 더 거칠어져 있었죠. 칠순이 넘으신 몸으로 밭일을 놓지 않으셨거든요. 오빠 돈 안 줘도 되는데 그 말을 했더니 엄마는 웃으셨어요. 그 몸이 이미 너무 많이 닳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엄마한테 밭일 좀 쉬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놀면 뭐해 몸이 굳어. 그리고 노는 건 또 뭐 쉬운 줄 아냐? 하루 종일 할 거 없으면 더 심심해. 하시면서 호미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 무렵 오빠한테서 연락이 한 번 왔어요. 연락 안 한 지 거의 2해가 지났을 때였는데 카카오톡으로 짧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엄마는 잘 있지?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연 끊겠다고 나간 사람이 보낸 메시지였는데 그래도 엄마 걱정이 아주 없지는 않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또 뭔가가 필요한 게 생긴 건지 그 2가지 중 하나겠지 싶으면서도 응, 잘 있어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오빠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밥상을 차리시는데 그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오빠를 포기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아무 감정도 안 남은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해 여름이 왔습니다. 유독 더운 해였어요. 뉴스에서 연일 폭염 경보가 나오고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는다는 말이 매일 나왔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엄마, 이 더위에 밭에 나가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엄마가 웃으시면서 알았어. 안 나가. 하셨는데 그게 안 나가신다는 말이 아닌 건 저도 알았어요. 농사일을 항상 때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때가 아니면 그때 그 일을 안 하면 농사는 망치는 거거든요.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웃 어르신이었는데 지수야, 너희 엄마가 밭에서 쓰러지셨어. 지금 구급차 불렀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디요? 지금 어디예요? 읍내 병원으로 갔어. 얼른 와. 저는 그 길로 차키를 집어들고 나왔어요. 남편한테 문자 한 통 남기고 고속도로를 올라탔는데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이 더위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일사병이었어요. 체온이 너무 올라서 의식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7순 넘은 노인한테는 얼마나 큰 사건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링거를 맞고 계시는 엄마를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잔병치레 한 번 없으셨던 분인데 그 강인하던 분이 저렇게 누워 계시는 걸 보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오빠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연 끊겠다고 나간 사람한테 내가 왜 전화를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엄마 아들인데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결국 번호를 눌렀죠. 신호가 2번 가고 오빠가 받았어요. 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죠. 엄마 쓰러지셨어. 일사병이래. 지금 읍내병원 응급실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숨소리가 들렸어요. 성모병원이지? 지금 바로 갈게. 응. 그게 전부였어요. 오빠가 병원에 도착한 건 3시간쯤 뒤였습니다. 올케도 같이 왔더라고요. 오빠가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반갑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일이 있어야 오는 거냐 싶은 그런 감정이었죠. 오빠가 엄마 침대 앞에 서더니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엄마는 그때 막 의식이 돌아오시던 참이었는데 눈을 뜨시자마자 오빠를 보셨습니다. 서준아, 그 한마디였어요. 오빠 이름을 부르신 엄마 목소리가 원망도 없고 반가움도 없이 그냥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오빠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이는데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오빠가 우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짐승처럼 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옆에서 말리는 간호사 목소리도 들렸죠. 올케가 복도로 나왔어요. 제 옆에 앉더니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빠가 차 안에서 많이 울었다더군요. 운전을 못해서 올케가 운전하고 왔다더군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엄마 잘못되면 나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서 울었다네요. 올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감정이 가짜는 아니었겠죠. 오빠도 엄마를 사랑하긴 하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왜 진작에 이런 식으로 안 나왔는지. 그리고 올케가 말하더라고요. 아가씨, 저도 미안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저도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올케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능하고 허세 가득한 남편 옆에서 올케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지 싶었어요. 저는 그냥 괜찮아요 라고 대꾸했죠. 엄마는 사흘 입원하시고 퇴원하셨어요. 오빠가 그 사흘을 병원에서 꼬박 같이 있었습니다. 밥도 병원 앞에서 때우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나 싶었어요. 서울에 가서 처음 느낀 그 박탈감이 30년 동안 오빠를 갉아먹었던 거겠지 싶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한 짓이 용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면 실마리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오빠가 저한테 말했어요. 지수야, 나 앞으로 매달 엄마한테 생활비 보낼게. 많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머니 일 쉬시고 편하게 계시라고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고 봐야 하는 거니까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오빠, 돈보다 전화 자주 해. 엄마한테 필요한 게 그거잖아. 엄마 혼자 계셔. 많이 외로워하신다고.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게 우리 남매 사이의 화해였습니다. 엄마가 퇴원하시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오빠한테서 계좌이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온 문자였는데 저에게 보내주셨죠. 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요. 오빠는 그 뒤로 매달 빠지지 않고 보냈습니다. 어떤 달은 70만 원이 오기도 했어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왔고 명절엔 올케랑 같이 내려왔습니다. 예전처럼 빈손으로 와서 뭔가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트렁크에 이것저것 싣고 왔어요. 엄마 건강하시라고 홍삼이며 파스며 무릎보호대까지 올케가 직접 챙겨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올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시어머니라고 앞에서 늘 눈치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엄마를 먼저 챙기고 있더라고요. 엄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밭일을 예전만큼 하지 않으세요. 제가 내려갈 때마다 엄마 오늘 밭 나갔었어? 하고 물으면
조금만 했어. 걱정하지 마. 하고 웃으세요. 그 웃음이 예전이랑 다릅니다. 조금 편안해졌다고 할까요? 너무 다행스러운 모습이죠.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오빠를 아직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용서하고 말 건 없지만요. 엄마가 폭염 속에 혼자 밭을 매던 그 장면, 연금 타던 날 맞춰서 전화하던 그 목소리, 저는 쉽게 못 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변한 오빠의 모습을 보고 편안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걸로 됐다 싶은 마음이 올라온 겁니다. 가족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완벽하게 용서하거나 완벽하게 잊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같이 밥을 먹고 전화하고 안부를 묻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빠를 욕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아들바라기로 사셨던 우리 엄마. 아들에 비하면 딸인 저한테도 그렇게 잘해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옆에 있으면 따뜻한 엄마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엄마가 엄마 몸 챙기시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제 옆에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저는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